안녕하십니까. 2025년 시험 대비 저희가 기본 기출 지문 개념 정리 지역사회 간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간호관리와 지역사회 간호 모두를 들으시는 간호직 선생님은 이제 OT 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과거의 기지개 같은 경우에는 기출 지문을 분석한다는 개념에서 우선 OX 퀴즈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출 지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2025년 시험 대비 그 새로운 커리큘럼에서는 저희가 기본 개념들과 기출 개념을 먼저 쭉 설명을 다 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기출 지문에 대한 OX를 풀어보도록 하는 식으로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교정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이제 책이 안 나와서 유인물로 먼저 강의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재가 나오면 유인물은 삭제가 되긴 할 건데 선생님들 이제 출력하시거나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에 얘를 좀 교재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OX 부분을 좀 응용해서 보시는 것도 있고 단원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뭐가 있을 거냐면 퍼즐 퀴즈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간호학이 메인 전공이지만 제가 사회복지학과 교육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논문도 뇌와 관련된 걸 쓴 적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자극을 다양하게 주는 것이 훨씬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심하실 때 퍼즐을 한번 풀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니까 교재에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간호 첫 시간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목차는 지역사회든 간호관리든 동일하게 5개년, 18개년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기본 기출 지문에 대한 내용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기출 지문 개념 OX 퀴즈를 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원이 끝날 때는 요기적이라고 해서 이런 기출 개념 저장하고 기억하자고 해서 다빈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릴 거예요. 이미 저희가 실강을 통해서 또는 인강을 통해서 관리 강의를 먼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은 반복해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암기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저와 따라가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남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두 통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트 1 지역사회 간호학 서론에 대한 부분을 들어갈 건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쭉 있기는 한데요. 우선 5개년 영역별 출제 빈도부터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간호직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은 서울시든 지방직이든 동일한 지역사회 간호학 문제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2023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문제 틀리고 그 다음에 지방 문제가 틀렸습니다. 출제하는 데 자체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 비공개 그 무렵까지는 또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같은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대구 문제 틀리고 경북 문제 틀리고 부산 문제 틀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다 보면 그 옆에 뭐 부산, 경기, 그 다음에 경북, 대구 이렇게 다양하게 붙어 있어요. 이거 그때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낸 적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통합되면서 문제가 동일해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약 4년 전쯤부터 서울시는 조금 문제가 쉬워졌어요. 조금 평이해졌다. 쉽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나올 만한 데서 좀 나오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이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지역적이고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당황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90점 이상이 돼야지 컷이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 점수가 2, 3점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92점인데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그래도 80점대 후반이면 광역시는 붙으니까 나머지 도는 80점만 조금 넘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쉬워지면서 평균점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2024년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향성을 보면 통합되기 전에 서로의 문제의 어떤 난이도 이런 걸 조율하기 위해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실제 시험을 보면 전체 20문제 시험을 봅니다. 근데 20문제 중에서 지역사회 간호학 서론이 약 11%로 2문제 정도 나오고요. 최근에는 거의 한 문제에서 2문제지만 과거에는 3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건 보건소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 보건의료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4문제까지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점점 조금 줄어들어서 약 2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제가 는 것은 지역사회 간호 과정인데요. 이 지역사회 간호 과정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봤는데 최근 들어서의 흐름은 보건사업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 따라서 전체적인 걸 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거의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족간호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기 전에는 지방은 반드시 1문제 내지 2문제 출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서울은 나온다고 해도 1문제 이상 잘 나오지 않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가족간호는 반드시 나오긴 하는데 가족간호는 나중에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얘는 약간 효자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환경보건과 재난관리는 얘는 효자가 아니라 불효녀 또는 불효자 파트예요. 왜냐하면 환경보건과 재난관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전에 졸업하신 간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환경보건과 재난간호에 관련된 부분이 지역사회 간호학에 없었습니다. 커리큘럼에. 근데 그 이후에 추가됐고요. 공무원 시험도 출제된 지가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호직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워낙 문제가 별로 기억을 잘 못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보건직 문제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보건과 재난관리는 최근에 이제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꽤 많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시점이 식중독이 잘 걸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에 식중독이라든지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시험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적인 지표에 대한 것들도 좀 수질오염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얘도 이제 전통적으로 서울시는 반드시 출제하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은 건너뛰기도 하는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통합됐으니까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문제 내지 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사업은 저는 이제 파트를 8개로 나눴지만 다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더 세부적으로 쪼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 사업은 전부 다 여기다 넣어놨어. 볼륨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사업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 모자보건 사업 지표 같은 것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지 노인에 관련된 거 2번째, 그다음 3번째가 직업건강 즉 산업보건에 대한 거, 그다음 4번째가 학교보건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통합건강증진사업, 그다음에 가정간호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메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앞에서 말한 4가지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은 이건 코로나 상황에서는 오히려 문항수가 줄었다가 다시 문항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약 3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학 및 질병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뭐 1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2문제 이상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네, 반드시 1문제 이상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올 때 1문제가 나온다 하면 보통은 역학 및 질병관리에서 민감도, 특이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제 2차 발병률, 상대 위험비 이런 문제를 계산하는 문제가 1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 2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어디서 나오냐면 지역사회 간호 사업에서 우리가 모자보건 사업에서 인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양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노령화 지수 이런 것들을 구하고 해석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또는 성비 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겠지만 역학 및 질병관리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곱하기 나누기 이런 수학적인 간단한 걸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문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사회 간호학 서론은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8개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OT 때도 얘기했지만 출제 경향을 제시한 처음에 사람이 저라고 간호직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주변에 교수들도 있고 출제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정보를 모아서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다른 교수님 교재도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좀 했어요. 그렇게 해서 18개년을 정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간호학 서론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지역사회 유형 분류 에서 꽤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 예방 서비스라고 해서 1차, 2차, 3차 예방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어려워 하는데 사례로 나옵니다.
1차, 2차, 3차를 구분하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출제가 꽤 많이 되었어요. 외국의 역사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지역사회 관련 이론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하고 로이의 적응 이론도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옛날에는 무조건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로이의 적응 이론이나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도 같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함께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챕터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인데요. 자, 만약에 이 파트 1에서 꼭 하나만 봐야 된다고 한다면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이 가장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간호사 역할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례를 제시해 놓고 그게 어느 역할에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사례와 연결짓는 문제에 대한 걸 좀 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지엽적이거나 뜬금없는 문제가 나온다 하면 바로 마지막 챕터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핵문화 사정 모형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2024년 문제가 통합되기 전에 서울시와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했었죠. 한 4년간. 그때 한 2번이 국시 출제위원하고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이 겹쳤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뭘 아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시 문제를 선생님들이 국시 문제 거래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서 네, 국시 문제 올라오는 사이트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국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구성해서 풀어보도록 해요. 네, 그래서 국시 문제가 보통 간호관리 35문제, 지역사회 간호학도 35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2회분에 걸쳐가지고 제가 국시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해서 넣어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쭉 보다 보면 저는 어떤 걸 하냐면, 출제 경향 분석을 하면서 국시 출제 문제에서 조금 기존과 좀 다르거나 약간 어려웠던 걸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적으로 간호직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비교해서 비슷한 내용에 관심 있는 지역적인 거 관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님이 참여했겠구나라는 게 조금 보여요. 이쪽이 오래 있다 보면.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대한간호협 문제집, 그 다음에 무슨 한국간호과학회 문제집에서 자기 문제를 빼고 나오세요. 그래서 저 매년 대한간호협회 문제집하고 간호과학회 문제집을 사거든요. 근데 사는 이유는 안에 내용도 보지만 거기서 누가 빠지냐를 봐요. 교수들이. 빠지면 이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활동을, 왜냐하면 그 출제위원도 자기의 업적에 도움이 되거든요, 교수들은.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될 때는 자기가 낸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빠져요. 네. 그러면은, 빠진 사람 명단을 따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분석해야죠. 그분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주로. 왜냐하면 출제할 때 그 부분을 써요, 이상하게. 자기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논문도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은 좀 알아도 보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5월에 나물 로비를 합니다. 강원도가 본가거든요. 그래서 국립대 교수 또는 이제 출제위원을 많이 활동한 사람들한테 제가 나물을 보내요. 그래서 이게 한 10여 년 전, 한 거의 15년, 20년 전부터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인들한테 보내는 거였는데 공무원 쪽 강의를 하면서는 본격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지인들이 그 면접 외부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알아서 뭘 물어봤는지를 알려줘요, 저한테. 내가 오늘 부산시 간호직 면접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꼭 물어봤거든. 그리고 같이 들어간 행정학 교수님이 이거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강의할 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답을 주세요. 주변에서.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꼬박꼬박 로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나눔 네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조금 국시에 관련된 건 좀 안심하시고 제가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많이 출제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챕터 1, 지역사회 간호 2회부터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 교재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지역사회 유형 분류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역사회 유형 분류에서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유형 분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내용으로 넣어놓은 게 뭐가 있냐면 지역적이긴 하지만 지역사회는 3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성,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는 태어난 곳은 경상도고, 자란 곳은 강원도고, 그 다음에 학교를 나오고, 직장생활 한 건 주로 서울 경기 지역이다가,
그다음에 교수하고 이러면서는 경상도에도 꽤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따져보면 강원도에서 머문 시간보다 타지에서 머문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본가가 강원도라고 하면 되게 반가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강원도예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지위적으로 함께 자라고 함께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라는 명칭 속에서 함께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지금은 교통이 되게 편리해졌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현재 경기도민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노량진에 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교통이 편리해졌으니까 가능한 건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만 주로 교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교류를 하는 사람들끼리 친밀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부분들도 들어가고, 그다음 공동 유대감이 있는데, 자,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경상도 분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강원도 하면 강원도 사투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강원도 사투리를 얘기를 하면 대부분 되게 옛날 영화인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해요. 그래서 거기 나온 사투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어쨌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했드래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참고로 저희 동네는 그런 말 안 씁니다. 그건 거의 이북말에 가까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한창 직장 생활할 때 그 영화가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옛날 영화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식할 때마다 자, 막내 강원도에서 왔다고 하지? 그래서 강원도 사투리 좀 들어보자.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영화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저한테 하래요. 그래서 못한다면서 연습하라고 그래서 정말 연습했어요. 회식 때 하려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강원도가 강원 남부는 경상도와 있다 있고 충청도와 있다 있어서 약간 말이 느리면서 경상도 사투리 써요. 그리고 강원 북부는 이북과 가깝잖아요. 약간 이북말 같아요. 속초 양양. 그래서 속초 양양 이쪽은 모두 모여 이럴 때 마카모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다른 말 같죠. 그런가 하면 제가 저희 본가가 있는 강원 남부 쪽에서는 살짝 경상도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저랑 동생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말을 좀 알아듣지 같은 강원도라고 해도 북쪽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은 같은 사투리 쓰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근감이 가지거나 같은 언어를 공유하면 훨씬 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 유대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서로 이제 끈끈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좀 옛날 세대여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좋아하는 영화나 관심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제 만약에 고향이 같다 그러면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감정적으로 뭔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더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지역사회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의 구성 요소와 특성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분리성은 물리적, 지역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상도, 전라도 아주 극과 극으로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독특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사회와 구별되는 문화적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정체감으로서 가치, 태도 등이 주민들의 행위를 결정하는데, 참고로 이제 제 이름에 대한 유래를 제가 보통 얘기를 하면 이거는 경상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옛날 사람이어서, 네, 제가 태어날 당시에는 산전산후간호가 있기는 했어요. 있기는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계셨던 그 지역이 약간 좀 시골이어서, 경상도 시골이어서 산전산후간호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해 있을 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희 어머니 배를 보고 어유 그놈 아들이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8남매, 중간에 돌아가신 형제분들도 있긴 하지만 8남매 중에서 누나들 빼고 어쨌든 아들로는 둘째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아들이 여러 명이고 옛날에 이제 좀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들한테 좋은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족보상엔 저희가 왕족이래요. 신라 왕족. 그래서 좋은 이름을 줘야 돼서 미리 이름을 지어놨어요. 아들 이름을. 그래서 제가 헌법헌을 씁니다. 여자 이름을 거의 쓰지 않는 단어, 한자거든요. 근데 이름을 딱 정해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태어났는데, 만약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남자 쌤한테 죄송합니다. 달려있어야 될 게 안 달려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좀 심각했대요. 큰아버지랑, 저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아버지랑 저희 아버지가 막 고민을 하시다가, 어떡하지? 했는데, 경상도 시골에서는 이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남자 이름으로 불리면, 밑으로 남동생이 태어난다. 결과가 어떨까요? 남동생만 둘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은 되게 뭔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되게 근거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약간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동생들 이름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제 이름보다. 저는 좀 세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독특성은 경상도 지역은 집안 자체에 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어도 약간 아들을 좀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자들은 조금 더 낮게 취급하고. 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그게 조금 더 심합니다. 오히려 서울, 경기보다 경상도가 더 심한 부분이 있고, 전라도는 조금 덜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게 있고, 제주도는 여자가 먹여 살리잖아요. 전통적으로. 남자를.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의 독특성이 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동질성인데, 사실 문화를 공유하거나 그러면서 또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옛날에 드라마 1988, 1994, 1997 이런 드라마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거기에 본인들한테 맞는 코드가 있거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부분, 아니면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살거나 같은 공간에 살거나 그러면은 비슷한 것들에 대한 동질감이 좀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그 다음에 합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선거철마다 부산, 그 다음에 경남은 공항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공항 유치, 뭐 가덕도 공항, 무슨 공항,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관광객이 많이 올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뭔가 일자리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사회는 땅도 같이 공유하고 비슷한 감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조성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자기들을 도와요. 네, 서로 돕기도 하고 스스로가 도움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지역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였다면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역사의 유형 분류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 교재를 보시면 저희는 최근 5개년만 출제 빈도로 체크를 해놨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18개년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최근 5개년만 좀 해놨고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은 연도 표기가 되면 좀 최근의 경향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역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은 첫 번째 구조적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2024년 9월 뭐 서울에 살고 있다. 서울 중에서 뭐 영등포구에 살고 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지역적으로. 그런 거와 관련된 게 구조적 지역사예요. 그래서 구조적 지역사에서 초점은 시간과 공간이 비슷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타임슬립하고 뭐 이런 것처럼 시간이 오버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적 지역사회는 그렇게 구분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시간과 공간보다는 공동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하거나 또는 목표를 성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원도 끌어쓰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 지역사회에서 칼같이 지역을 쪼개고 이랬다면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목적만 일치하면 지역을 약간 넘나들어요. 대표적인 걸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4대강 오염 지역 그러면은 자, 한강 주로 어디에 있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을 생각합니다. 근데 참고로 한강은 서울, 경기, 충청, 강원까지 연결이 돼요. 참고로 제 본가가 한강과 낙동강에 발원지가 있어요. 강원도 아주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저희 아버지가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여기도 하고 오줌 싸면 너 괴롭힌 사람이 먹는다. 근데 들어가서 쌀 수는 없습니다. 거기 막혀 있어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4대강 오염 지역, 그러면 한강 오염 지역이면 우리 생각에는 어디만 생각하냐면 서울만 생각하지만 구조적 지역사회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서울만 볼 수 있겠지만 기능적 지역사회는 서울, 경기, 충청, 강원까지 해서 조금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적 지역사회가 있어요. 감정적 지역사회는 같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었고 과거에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느냐가 초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 세 가지 지역사회가 있고 요거를 더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우선 첫 번째 구조적 지역사회는 제가 앞에서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집합체가 있는데 이 집합체는 이유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여있는 걸 보고 집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은 정리가 됐지만 예전에 영등포역 앞
그 다음에 용산역 앞, 서울역 앞. 누가 많죠? 우리가 흔히 노숙인이라고 불리는 집 없는 분들이 많이 있죠. 홈리스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지금도 서울역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각양각색인데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쨌든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같은 시간과 공간 있는 곳에 몰려 있으면 그걸 집합체라고 해요. 그래서 위험 노출 집단, 미혼모 집단, 노숙자 집단, 강산촌 이렇게 있는데 그냥 미혼모들이 어떤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모여 있으면, 미혼모 시설에 모여 있으면 미혼모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노숙자 집단은 서울역 같은데 그 노숙자들이 모여 있으면 집합체라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목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대면 공동체가 있어요. 다 대면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얼굴을 보고 교류를 하는 것이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소식이 쉽게 전달되고 그다음 친근감과 공동의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교류가 빈번한 공동체인데, 이게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보건교육을 하거나 집단보건교육할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가족이나 이웃, 교민인데, 참고로 저는 큰동생네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거든요. 네, 애들 교육 때문에 가 있는데 저희 올케는 불교 집안이에요. 올케네는 사돈네가 불교고 동생은 종교가 없어요. 네, 저희 집안이 이제 아버지는 기독교 집안의 둘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카톨릭 집안의 막내딸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건 좋은데 너네가 선택해 이런 식이셔서 뭐 교회를 저를 강제로 끌고 간다든지 성당을 끌고 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남동생 2명의 손을 잡고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절도 가봐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이고, 네, 제가 그거 아니라고 관리 시간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카톨릭이 저한테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큰 동생은 결과적으로 불교 집안 여성과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은 8년간 목사님 따님과 사귀어서 잠깐 기독교인 듯 했으나 무교랑 결혼을 했습니다. 네,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올케가 불교고 동생은 종교가 없고 조카들도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뉴질랜드에 있다 보면은 교민들과 교류를 하려면 가장 확실한 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는 보지 않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민들끼리 교류를 한대요.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태학적 공동체인데, 자, 이거는 지적 특성, 그 다음 기후 등과 같은 동일한 생태학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산림 파괴, 산성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공동체인데, 자,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집합체나 그 다음에 대면 공동체보다 약간 지역 범위가 조금 넓어져요. 왜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가 이제 목요일이었잖아요. 저희가 금요일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특정 대학의 겸임교수로 있어가지고 실습을 이번 학기까지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습 지도를 갔거든요. 순회 지도를 갔는데 제가 이제 지하철이 비가 오니까 1호선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체되고 그러길래 중간에 버스를 안 타고 그냥 택시를 탔어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 택시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가 그 동남아 스콜 아시죠? 막 쏟아져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두 곳의 기관을 가야 돼서 그 두 기관이 있는 지역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한 곳은 거의 태풍이 부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데 경계선 하나를 딱 넘으니까 비가 오긴 하는데 그냥 부슬부슬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좁은, 제가 인천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좁은 곳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산림 파괴나 산성비, 대기오염 같은 생태학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딱 칼같이 인천 무슨 구 이렇게 나뉜다기보다는 그 영향을 받는 구의 구분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생태학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강원도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불이 나면서 그쪽에 산림이 파괴됐다. 그러면은 강원도만 산불이 났을까요? 아니요, 경상도까지 피해를 끼쳤어요. 그러면은 강원도도 이제 보면은 전체적인 모양과 좀 다르게 그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쪽에 산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경상도와 그 지역 구분이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생태학적 공동체는 칼같이 지리적인 걸 딱 나누지는 않아요. 조금 넓게 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저희가 지정학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공동체는 법적, 그 다음에 사회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편번호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법적, 지리적으로 경계로 정의된 지역사회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것들, 그다음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행정상 분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행정하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게 서울특별시 무슨 구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뭐가 포인트가 되냐면 자, 보건소 설립 기준이 시군 구마다 한계 소식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의 설립 기준과 지정학적 공동체가 일치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조직이 있어요. 자, 조직은 뭐냐면 목적이에요. 자,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목표를 추구하며 일정한 환경 속에서 일정한 구조를 가진 사회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자, 보건소가 시군 구별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등포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지정학적 공동체와 조직 모두에 속해요. 그러니까 특정 목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설립하는 기준도 딱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분이 명확한 시군구.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보건소는 두 가지에 다 속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기출지문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건소는 지정학적 공동체는 설립 기준에 의해서 속하고 그 다음에 그게 생긴 목표가 있어요. 법령에.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도 속해요. 조직은 목표와 관련됩니다. 그 다음 구조적 지역사회에서 마지막은 문제 해결 공동체예요. 자, 문제 해결 공동체를 살펴보시면 앞에서 제가 생태학적 공동체도 지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문제 해결 공동체는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이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문제를 확인하고 공유하며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구역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뿐 아니라 문제 해결 지지 업무를 갖는 정부기관도 포함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KT에서 불나서 카드도 결제 안 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통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KT 쓰시는 분들. 그리고 상당수의 이제 카드 단말기가 KT랑 연결된 게 많아가지고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란 지역이 일부 지역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들어가야 되나요? 과학통신부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과학통신부가 서울에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있지 않아요. 네, 보통 과학 관련된 부서는 대부분 대전이나 그 인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염병이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초창기에 대구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됐죠. 자, 질병관리청 어디 있나요? 오송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이런 대부분 그쪽이 가 있잖아요. 오송에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보건인력개발원 이런 쪽에 가 있거든요. 자, 그럼 뭐예요? 문제가 발생한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기관도 포함되는데 그 정부기관이 그 지역에 있지 않아요. 지사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 기관은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문제 해결 공동체로 넣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공동체는 주민의 요구에 맞는 지역사회 자원을 찾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공동체를 초월해서 이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 다른 지역까지 포함을 해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몇 년 전에 전 제 동생이 막내가 소방공무원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강원도 산불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 산불이 났잖아요. 그때 좀 대단히로 났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불을 강원도 소방에서 다 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소방, 전북 소방, 충청 소방, 부산 소방까지 와가지고 불을 꺼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너는 안 가냐 그랬더니 제 동생은 119 구급대원이 자기도 안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워낙 강의에서 동생이 소방관이라고 했더니 사방에서 저한테 연락했더라고요. 동생분 괜찮으시냐고. 예, 동생은 불 끄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불 껐고 지금 119를 타거든요. 근데 자, 그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소방청은 강원도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산불이 워낙 거대하잖아요. 강원도와 경상도를 거쳐서 일어났습니다. 지역이 우선 넓어요. 그러면서 자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강원도 자원만 쓰나요? 소방 쪽이? 아니죠. 서울 소방, 충청 소방, 전북 소방도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상황은 문제 해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공동체는 때에 따라서는 생태학적 문제와 일치할 수도 있어요. 자, 문제라는 게 앞에서 생태학적 공동체는 산림 파괴, 환경 오염 이런 것처럼 정말 생태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 공동체는 문제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그런 생태학적 문제도 들어가고 아니면 인위적인 뭔가 뭐 포항에 지진 났을 때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문제들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 해결 공동체가 범위가 더 넓고 그 안에 생태학적 공동체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험 문제 낼 때 약간 문제 해결 공동체하고 생태학적 공동체는 자주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긴 하지만 나온다고 하면 단서는 생태학적 공동체는 산림 파괴, 환경 오염 뭐 이런 문제들을 꼭 거론해 줘야 되고 여기는 약간 더 초월한 일반적인 문제를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범위도 칼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저희가 두 번째 기능적 지역사회. 자, 기능적 지역사회는 특정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원을 끌어오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 자,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공통의 문제 및 요구에 기초해서 나타나는 공동체인데요. 산업필수 오염 지역과 동일한 영향을 받은 인근 지역, 그다음 장애아동 집단, 모자보건 대상 집단,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드는데, 자, 그럼 장애아동 집단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이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나요? 아니에요. 전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욕구를 가지겠죠.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고 일자리에 대한 기회 제공, 그다음 사람들의 인식 개선 이런 목표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가지기 때문에 지역이 딱 일치하진 않지만 전국으로 조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업폐수 오염 지역도 서울만 산업폐수가 흘러갈까요? 아니요. 공장이 있는 다른 지역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걸 비슷한 요구를 가지고 있어. 이걸 해결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럴 때 이게 들어갑니다. 지역을 초월해서. 지역 초월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자원 공동체는 지리적인 경계를 벗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활용 범위를 토대로 모인 공동체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디 사과가 맛있다고 배웠냐면 사과는 경상도고 대구 사과가 맛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최근에는 충청도 사과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기후변화로 날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사과나 이런 게 좀 재배가 따뜻할 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에 망고도 재배되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망고는 제주도에서 재배가 안 되는 작물로 알았어요. 동남아에 가야지만. 그래서 뭐냐면, 지금 보면 대구 같은 경상도부터 충청, 강원 남부까지도 사과를 광범위하게 재배합니다. 그런 부분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농작물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은 석탄은 저희 더 이상 캐지 않지만 텅스텐, 석탄 이런 것도 보면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에 탄광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원을 끌어쓸 수 있는 거는 지역을 좀 초월해서 자원을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쓸 수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자원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역사회 유형 분류는 감정적 지역사회예요. 자, 감정적 지역사회를 보시면 첫 번째 소속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소속 공동체는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디에 속했었고 지금도 속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으면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에 감정적인 동료가 있거든요. 자, 여기 대표적인 게 학연, 지연, 혈연이에요. 자, 학연. 우리 그런 거 동문회, 동창회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게 초등학교 동창회예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곧 여든을 바라보신 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추후에 대학을 더 가시긴 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최종 학력이 고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그 시골에서는 좀 높은 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만 졸업한 분도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을 다 같이 볼 수 있던 게 주로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회는 반드시 가세요, 아버지가. 갔다 오시면 또 우울해하세요. 몇 명이 갔어, 뭐 이러시면 힘들어하시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동문회, 동창회 이런 것도 소속 공동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저 신라 왕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랑 동생들은 우리 아버지 족보 산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 경주김씨입니다. 자, 경주김씨고 신라 마지막 왕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면 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경주김씨 기룡공파 너는 32대손이다. 이걸 외계시켰어요. 저만 외더라고요. 동생들은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막 있으면 왠지 종친회 이런 모임에서 우리의 핏줄은 우리는 왕족의 핏줄이야. 왕의 피야 뭐 이런. 근데 저희 가족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남자 가족들이 전부 다 양반다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족보 사온 게 맞는 것 같다. 왕족이고 양반이었는데 왜 양반다리를 못하냐. 근데 며느리들은 다 돼요.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그런 성씨와 관련돼서 우리 핏줄은 이런 유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향. 그래서 나는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다들 또 친근감을 느끼죠. 그런 것들이 소속 공동체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고 속해 있었는지. 그다음 두 번째 특수흥미 공동체인데 이거랑 동일한 취미나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집단인데 현재 저는 이제 이런 특수흥미 공동체와 관련된 모임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저의 정신건강과 루틴을 위해서 제가 차를 마시기 때문에 다도를 하거든요. 한 6년 전부터. 그래서 다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자격증 따느라고 그 특정 요일날 계속 가서 수업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몇 년째 계속 교류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다도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다음 하나는 제가 이제 쉴 때 뭘 하냐면 평소에는 드라마나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전 몰아서 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를 몰아서 하루에 막 몇십 편을 보거든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네, 정확히 이름을 말하면 너무 많은 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낚시에 관심 있으면 낚시에, 골프에 관심 있으면 골프에, 그다음 독서를 좋아하시면 독서에 이런 걸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은 게 하나 보이죠?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보일 거예요. 대한간호협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한간호협회는 왜 특수흥미 공동체에 들어갈까요? 자, 우선 의무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병원에 있을 때 나는 원치 않았는데 연회비 맨날 10만 원씩 떼갔어요. 그건 간호부에서 뗀 거니까. 그런데 강제 가입의 의무는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전 평생 회원이에요. 이미 한꺼번에 일시불로 제가 초창기에 70만 원을 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평생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회비만 받아요. 왜냐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평생 회원인데 자 그러면은 뭐냐면 이 특수흥미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거는 간호사의 권익과 간호사에 관련된 법령과 정책 이런 거에 대한 관심사 때문이에요. 우리 간호사가 되면 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한 뭐가 있나요? 대한간호협회 애증의 관계죠, 우리.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교수할 때 그 대한간호협회에서 일을 좀 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잘 알긴 하는데 처음에 제가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할 때는 아니 나는 일시불로 70만 원을 냈는데 2년에 한 번씩 수첩 쪼가리만 주고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하는 거지? 막 분노했어요. 그러면 뭐지? 막 이러면서 교수가 되자마자 내가 그 협회들 그 지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볼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교수들한테는 밥도 좋은 거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데 돈 쓰나 보지?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중앙에는 전체만 10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2, 3만 원밖에 안 가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게요? 지혜로 가요. 선생님들이 경상도 간호사에 속히면 10만 원을 내시면 경상도 간호사에 7만 원이 가고 3만 원만 보내러 가요. 네. 그래서 실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녀요. 네. 그래서 간호법, 학제 일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볼 때마다 그러잖아. 내 아까운 피 같은 회비는 걷어가면서 니네가 하는 일이 뭐 있니? 간호협회 항상 문제야. 막 이래요. 약간 폐쇄적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간호사의 복지나 정책, 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협회가 하는 짓에 대해서 감정이 또 좀 잘하면 그래 그래도 좀 노력하는 티가 나네 이랬다가 그러면 간호협회가 간호협회스럽네 이런 식으로 좀 실망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특수용병 공동체에 대한간호협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러면 저희는 기출지문으로 지역사회 유형 분류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유형 분류에서 지적 경계에 상관없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는 생태학적 공동체이다. 자, 지금 지적 경계 없이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생태학적 공동체 맞나요? 참고로 얘는 21년도 경기도 추가 채용인데 비공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복원했어요.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설명할 때 힌트를 드렸습니다. 우선 얘는 X. 생태학적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 공동체입니다. 자, 제가 어떤 힌트를 드렸죠? 생태학적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 모두 다 지휘적 경계를 조금 더 넘나들고 넓어지긴 하는데 생태학적 공동체가 답이 되려면 산림 파괴, 수질 오염 이런 생태학적 문제를 언급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언급이 없죠. 그래서 얘는 문제 해결 공동체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건소 설치 기준은 지역사회 유형 분류 중 지정학적 공동체에 해당한다. 18년도 지방지문입니다. 보건소는 두 가지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했죠. 설립 기준은 지정학적 공동체.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이라는 목적 때문에 뭐에도 속하죠? 조직. 그래서 얘는 설치 기준이라고 대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정학적 공동체 맞아요. 동그라미. 자, 3번 보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정학적 공동체이다. 자, 이거 보시면 14년도 서울이어서 지문이 좀 간단해요. 최근 들어서 지문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보건소는 설립 기준이란 표현은 없지만 설립 기준 때문에 지정학적 공동체에 속하는 것 맞아요. 동그라미.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지역을 시군, 구로 나누는 것은 지역사회를 지정학적 공동체로 보고 간호하는 것이다. 자, 그런가요? 우선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의 핵심이 되는 기관이 어디예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일을 하실 보건소예요. 그러니까 시군구로 나누는 것은 지역사회를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보고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13년도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인천 문제 틀리고 수원 문제 틀리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보겠습니다. 가족, 이웃 등과 같이 친밀성과 공동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을 대명 공동체라고 한다. 15년도 지방지문이에요. 맞나요? 네. 시간적, 공간적 함께 공유하면서 얼굴을 마주 대고 교류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보건교육할 때 좋다고 했었죠. 대명 공동체 맞고요. 그 다음 6번입니다. 이웃을 중심으로 쉽게 소식이 전달되어 친근감과 공동의식을 가지고 구성원 간의 교류가 빈번한 공동체는 대명 공동체이다. 네, 이건 13년도 경북 지문인데 확실하게 얘는 거의 정의죠. 동그라미.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대상 집단은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에 해당된다. 맞나요? 네. 같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감염병 관리 대상은 빨리 거기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동일한 문제가 있는 지역사회를 자원공동체라고도 한다. 15년도 지방지문이에요. 맞나요? 우선 얘는 X죠. 얘가 오르려면 자원공동체가 아니라 생태학적 공동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원공동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 자원의 활용 범위와 관련된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친절하게 대기오염, 수질오염 뭐 이런 걸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생태학적 공동체, 구조적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향후에는 감정적 지역사회다. 16년도 서울지문입니다. 자, 감정적 지역사회는 실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유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다음 속하고 싶은지 이런 게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자, 향후에는 고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 집단은 소속 공동체에 해당된다? 감정적 지역사회는 소속 공동체와 특수흥미 공동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얘는 동그라미. 자, 그러면 1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감정적 지역사회는 소속 공동체와 특수흥미 공동체로 나눈다? 얘는 13년도 경남 지문이에요. 맞나요? 네, 맞아요.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초창기에는 감정적 지역사회에 대한 지문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 지역사회에 대한 지문이 많다가 최근엔 조금 주춤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가장 많이 쓴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기출문제와 패션의 공통점이 있어요. 유행은 돌고 돌아요. 그래서 한동안 주춤하고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올 거예요 하면 좀 나와요. 그래서 얘도 좀 주춤하다가 21년도 경기도 추가 채용할 때 비공개긴 하지만 다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저는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살펴보시면 약간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지역사회 속성,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유형 분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 많은 것들을 머리에 넣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역사회 유형 분류 하나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한다. 하지만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문제해결 공동체와 생태학적 공동체는 그 지리적인 경계를 조금 더 넓혀질 수 있다. 하지만 두 개를 구분하려면 구분할 때 헷갈려 하는데 생태학적 공동체는 수질오염, 산림 파괴 이런 실제로 생태학적 문제를 거론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해결 공동체는 그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자원을 끌어쓰는 것과 관련된 게 기능적 지역사회고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 자원공동체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교조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 지역사회로 나누어서 소속공동체와 특수흥미 공동체로 구분된다는 것을 한번 정리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